자, 이번 시간은 599쪽이죠. 공무원의 연금제도. 연금제도. 우리 민간인들은 국민연금을 받죠. 연금의 종류가 많은데요. 연금, 국민연금. 9%를 지금 현재 9%를 납입하게 돼 있죠. 9%. 직장인들은 뭐 4.5, 4.5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은 또 있죠. 교사들은 또 뭐가 있지? 사학연금이죠. 사학연금. 군인들 중에 군인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뭐가 있지? 군인연금. 군인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공무원의 연금을 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좀 있는 게 국회의원들 있잖아. 국회의원들은 연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연금 한 푼도 안 내면서 퇴직 후에 뭐 65세 이상 될 때부터 뭐 120만 원씩 받아서 헌정연금. 헌정연금이라는데 그건 이 헌정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손질을 받죠. 이제 폐지가 됐죠. 헌정연금도 폐지됐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공무원연금. 근데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연금 제외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군인이냐? 군인은 따로 있어. 뭐가 있다? 군인연금 있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 거야. 선출직 있지. 선출직은 공무원연금을 제외. 대통령 안 되는 거야. 서울시장 안 되는 거야. 국회의원 안 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안 됩니다. 근데 단 정무직이지만 장관, 차관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된다 이거야. 두 가지 생각합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첫째, 군인 제외. 둘째, 선출직 공무원 제외 하면 되겠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정리. 개념. 공무원의 노령, 퇴직,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하여 상실된 소득을 보충해주고자 공무원이나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재원의 조성 방법. 기금제가 있고 비기금제 있죠. 기금제. 우리나라는 미리 연금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과 기금 활용에 한 이익금으로 연금 지급에 충당하는 제도를 말하죠. 미리 연금을 조성하잖아요. 니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별도로 기금을 정리 마련하므로 출발 비용은 증가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관리를 한다고.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거기다 지금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많이 내고 있죠. 지금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라 한다. 근데 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죠. 기금제. 비기금제 이제 반대겠죠. 연금 재원을 기금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일반 세입에서 확보하는 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는 거야. 아니 공무원 연금 준다. 어디? 영국이나 프랑스다. 그다음 페넥에서 이제 기여제하고 비기여제 있는데 우리는 기여제도 연금 재원을 정부하고 공무원 공동 분담한단 말이야. 연금 재원을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제. 반대로 비기여제 재원 조성을 정부만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봤더니 연금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의 기여금에서 조성됩니다. 공동 부담이죠. 반반. 3. 퇴직 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그 전액을 부담합니다. 퇴직 수당. 쉽게 말하면 퇴직금이라고 보면 돼.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퇴직 수당. 그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죠. 4. 최근 들어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의 비율이 모두 상향 조정되어 있죠.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니까 자꾸 프로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5. 퇴직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재직중 후생복지도 포함하죠. 자, 법을 한번 보자. 공무원 연금법 어떻게 됐는가? 공무원 연금법에서 3조가 좀 3조 한번 보세요. 3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에 뜻은 다음 것다. 1. 기준소득 월액이 있어. 기준소득 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말한다. 거기까지 12개월의 평균 월급을 나눠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한 달 한 달 부과합니다. 그거 갖다 기준소득 월액. 두 번째, 평균 기준소득을 평균이 들어갔죠. 재직기간 중 매년 소득 월액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간으로 나누는 금액을 한다. 예를 들면 평균 기준 소득을 얼마면
갑돌이가 30년간 근무해서 30년간 받은 총 금액 플러스 30년을 나눠주는 거야. 그냥 매달 얼마씩 나오겠지. 퇴직후에. 그다음 평균 기준 소득 월액화 되죠. 기여금이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이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가서 46조 봐. 46조 가서 보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의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이제 바뀌어서 60세가 아니라 늘렸다. 몇 살이지? 65세야.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옛날에 했던 사람은 60세지만 개정된 이후부터는 지금 몇 살이다? 지금 들어간 사람 65세부터 받는다. 65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연금은 끝까지 연금은 끝까지 내는 게 아니야. 32호봉 지나면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야. 한번 봅시다.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소관한 날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소관한 달까지 월별로 내야 돼. 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다는 내잖아요. 33년을 초과하고 나면 연금 안 내도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제2항의 기여금 기본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은 자기가 기여금 70%를 내야 되는 거예요. 70%. 국가도 몇 프로를 지원해 준다? 70% 해서 14% 되는 거예요. 14%. 7%, 7%.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1000분의 70이니까 공무원도 7% 부담하고 정부도 몇 프로 부담한다? 7%. 근데 국민연금은 개인 사업자는 지금 혼자 9% 돼야 돼. 근데 회사원들은 4.5 플러스 4.5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정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제 몇 살부터 받는다? 65세부터 받는다. 개인 기여금 몇 프로? 7% 플러스 국가 부담금 7% 몇 프로? 14%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공무원 연금은 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제가 거의 봐도 거의 다 한 30년 정도 낸다고. 거의 다 그렇게 내게 돼 있어. 여러분 20세에 들어가면 60세까지가 40년도 낼 수 있잖아요. 좀 많이 내겠는데. 국민연금이 하도 적다 보니까 공무원연금이 상당히 좀 많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예요. 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잖아. 신분권이잖아. 그래서 좀 많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럽니다. 뭐 교수님 가정 중에 공무원 있냐? 없어. 없다고. 저도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지.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602페이지 이거 이제 보충이 쭉 나왔죠. 보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 인사상담 보지 마. 그냥 공무원의 고충처리 제도나 인사상담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 제고방이다. 거기까지만. 의미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마지막 6장 공무원의 바람직한 근무율을 정리합시다. 공무원의 윤리. 그리고 그죠? 국민윤리. 국민윤리가 있지. 그러면 공무원은 뭐가 필요하다? 윤리. 공무원 윤리 다르면 직업윤리, 공직윤리 이렇게도 말하죠. 개념.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혹은 신분상 지켜야 할 기준 내지 행동규범을 위하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서 별표. 행정윤리, 직업윤리, 공직윤리. 스스로 통제한다. 내부 통제. 비제도 통제죠. 공무원을 면접할 때 평정 요소가 5가지 있어요. 7급, 9급 공무원들의 5급까지.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별표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게 공무원 면접 평정 요소 5가지다. 그다음에 공무원 윤리 현장 실천 강령 있죠. 5가지. 국가에는 1번만 그냥 별표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이게 1조야. 2조 이제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3조 직무와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의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공무원 윤리 현장 5대 실천 강령. 이건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많이 질문합니다. 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밑줄 긋고요. 공무원은 이제 법으로 정해졌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첫째,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을 금지 의무,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다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외국 정부 영해 등을 받을 경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65조만 별표,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있어. 1.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거기까지만 정리하죠. 62조 집단행위 금지. 이게 뭐예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우측으로 공직자윤리법 별표입니다. 이건 공직자윤리법 별표. 첫째, 재산등록 의무자가 있고 재산등록 공개자가 있어. 4급,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은 재산등록 의무자야. 근데 1급부터는 공개까지 해야 된다 이거야.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정리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원칙적으로 4급 이상, 정부 출연기관 임원, 예외적으로 권력이나 금전과 관련된 부처는 7급 이상, 뭐 국세청 이런데 힘 있는데 7급 이상으로 하여금 본인, 자기 거,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케 함으로써 재직 중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방지하여 정무직 공무원, 특히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을 관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내용에서요, 박스에서 4조에 답니다. 등록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냐? 1번 밑줄 본인. 이거는 당연히 등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우자야. 부인 거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거야. 배우자, 부인 것도 해야 돼. 세 번째, 본인의 직계 존속.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를 존속 그래. 우리 존속살인 그러잖아, 막 이렇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아들, 손자를 갖다 비속 그런 거야. 그래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과 애갓집, 외증조부모, 애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한다. 외갓집은 제외다 이거죠.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선물 신고제도. 선물 받으면 신고를 해서 국고에 기소해야 돼. 10만 원.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 시가 10만 원 또는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는 이를 소속기관 단체장에게 신고하여 국고에 기속시킴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제도다. 지금 퇴직 공직자는 함부로 취업할 수 없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1번만 별표해 주세요.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퇴직 전 3년이 아니라 퇴직 전 5년으로 들어야 돼. 퇴직 전 5년까지. 이게 좀 바뀌었다, 별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 외에 외형 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여 사회이사, 비상근자분 또는 군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3년에서 몇 년이다? 5년을 확대했다. 그 다음에 리움이죠. 주식백지 신탁제도. 공무원들은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면 안 되는데, 주식을 보유하면 안 돼. 맡겨놔라. 주식백지 신탁제도.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것도 결함이 허점이 많더라고. 국회의원들도 주식 투자하면 안 돼. 근데 안철수 봐봐. 주식 가지고 있잖아.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정무위원회만 안 들어가면 돼.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면 상관없다는 거야. 얼마나 편법입니까? 물론 안철수 의원만 뭐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대표 옛날에 정몽준 의원. 지금 이제 아니지만 현대중공업. 안철수는 좀 안 내빈 거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죠. 주식백지 신탁제도. 다음 배 넘겨서 미음 있죠. 이해충돌 회피미. 공무원이 자기가 관련된 업무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관련된 업무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회피무겠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로 틀린 것은 이게 나옵니다. 1.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2. 선물 신고 의무. 3. 퇴직자 취업 제한 의무. 4. 백지 신탁 제도. 5. 청렴의 의무. 정답 뭐다? 청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공무원의 윤리 확보 방안에서 2번에다 밑줄 행정윤리 차원에서 소극적 관점이 있고 적극적 관점이 있어. 법대로 하자. 잘 봐. 소극적 관점 뭐냐?
부정부패 금지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준다면 소극적 관점. 반대로 행정 목적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봉사 등 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적극적 관점. 부정부패 금지 이건 소극적 관점. 그 다음에 우측 가서 8번에다 별표 한번 해볼까? 행정권의 오용, 행정권의 남용. 지나친 의약품을 오용, 남용하지 맙시다. 재량행위를 벗어났다. 이것도 행정권의 남용, 오용이죠. 별표. 첫째, 부정행위, 나쁜 거예요. 정부 실패 원인이 되는 거죠. 부정행위.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을 착복했다. 부정행위죠. 비윤리적 행위. 관료가 특혜의 대가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친구 또는 특정 집단을 후원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 이것도 나쁜 거죠. 비윤리적 행위. 법을 무시해. 법규의 무시. 법규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법규를 해석하는 것. 그 다음 입법 의도에 편향된 해석.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정 이익을 옹호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불공정한 인사. 나쁜 거죠. 능력과 성적을 무시한 편파적 인사. 무능한 것. 무능.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책의 은폐. 관료가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거나 입법부 또는 시민과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무사한 일. 나쁜 거죠. 부여된 재량권이나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행위. 이게 바로 행정권의 오용. 그 다음 논란위원회 발표했고요. 2절 공무원의 부패, 커럽션을 정립니다. 부패. 공직부패 유형 분석하고 부패 방지 방안 이야기. 공직부패 유형은 좀 중요합니다. 나올 만한 문제죠. 부정부패가 뭐냐? 개념. 행정상의 부패란 부정, 부조리, 비리, 비위 등으로 쓰고 있는데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공직에 있음을 계기로 공익과는 다른 사익을 추구 또는 확장하는 행위를 우리는 부패 그러죠. 그 다음에 3. 부패에 관한 학설에서 패 넘겨서 6번 밑줄 봐. 환원주의 의료. 환원주의 의료. 우리 배웠죠 앞에서 환원주의 의료. 기납법의 한계점. 부분을 전체로 착각한다. 일반의 의료를 말하죠. 환원주의 의료.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 정도를 설명하려는 경우에 발생되기 쉬운 오류. 예를 들면 100만 명 공무원 중에서 갑돌이는 청렴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도 청렴할 것이다. 환원주의 오류. 8번 별표. 국민들의 시각. 부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냐. 화이트 커럽션, 백색 부패, 반대 흑색 부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레이, 회색 부패 세 가지.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 관대함을 베풀자. 선의의 부패는 용납해주자. 백색 부패. 뇌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깜빵 보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흑색 부패. 일부 국민은 관대함을 베풀고 일부 국민은 처벌해야 된다면 회색 부패. 꼭 정리해 주세요. 별표. 그 다음에 부패의 성격에 따른 유형. 첫째, 1번 후원형 부패죠. 후원형 부패. 관료가 정실이나 학연 등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후원하는 부패죠. 거래형 부패.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부패로 가장 전형적인 부패죠. 직무유기형 부패 별표 한번 해봅니다. 시민이 개입되지 않는 관료 개인의 부패로서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데 오는 부패. 게을르다. 시민과 관련 없다. 직무유기형 부패. 6번 일탈형 부패. 일탈형 부패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 프리티브 커럽션, 생계형 부패. 생계형 부패를 자금부패라고 그러죠. 8번 제도화된 부패 별표. 제도화된 부패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해. 업무 처리를 빨리 보기 위해서 급행료를 준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화된 부패다. 네, 9번 개인 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부패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밑에 보면 제도적 부패하고 우발적 부패로 나눠진다. 제도적 부패 봅니다. 카이젠이 말하는 제도적 부패는 행정처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 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말한다. 체제화된 부패라고도 하죠.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란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는 구성원들은 공식적은 비공식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쉽게 이거 말합니다. 인사팀이 10명 있어요. 10명 중에서 갑돌이만 뇌물을 받지 않은 거야. 이거 잘못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받았어. 이런 부패를 말하고 제도화된 부패. 급행률을 받았다. 이것도 하나의 뭐다? 제도화된 부패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부패 원인. 왜 공무원들이 부패일까? 뭐 두 가지 때문이죠. 부패 원인은 1번, 2번만 묶어주세요. 빈곤 때문에. 빈곤은 관료들의 부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지 않은 부패를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낮은 공무원 보수 수준은 부패 현상이 된다. 보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분불안은 자칫 한탕주의를 야기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강할 때 그 강도는 커진다. 내가 힘 있을 때 한탕 힘있겠다. 신분불안. 자, 부패 방지 방안은 딱 하나에서 부패 방지 방안은요. 10번에다만 별표죠.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모두 완화한다. 별표. 왜냐하면 규제 있는 곳에 부패했다 그래. 그래서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모두 완화시켜야 돼. 그게 바로 부패 방지 방안이다. 10번만 별표 주세요. 그 다음에 11번. 예를 들면 민원 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있죠. 모든 인허가상은 인터넷상에서 처리해라. 고건 서울시장이 이걸 도입해서 세계 청렴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 민원 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그 다음에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의 청렴 계약제. 그 다음에 부조리 우편제도. 그 정도 하면 되겠죠. 3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공무원은 여당 편 들어도 안 돼. 야당 편 들어서도 안 돼. 공평 무사한 입장에서 국민한테 성실하게 봉사를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부장이 된다. 그게 바로 언제 강조했다? 실적제에서 강조했다. 검찰도 정치적 중립을 시키던 데가야.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시키던 데. 가장 중요한 게 신분부장이 돼야 돼 있죠. 그런 인상적인 우리가 실적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적제와 상관관계 이야기. 두 번째, 정치적 중립의 효용성 장점이다. 개념만 한번 정리해보죠.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3번 실적제 정치행정 이원론 신분부장과 관련되죠. 필요성만 한번 정리해서 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할까? 첫째, 정권 변동과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유지한다. 셋째, 행정의 공평성을 높임으로써 공익을 실현한다. 다섯째,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공무원의 정당적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6번에 대한 별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런 건 없어. 6번 별표. 정치적 무관심화는 관련성이 없으며 직무 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각 국가의 경우 미국만 몇 줄. 세계 최초로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이 1883년 펜들턴 액트야. 실적제 기원 펜들턴 액트만 몇 줄 보세요. 펜들턴 액트.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제4절 신분보장제도는 이게 좀 1회 시험에도 나오고 3회도 나오고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신분보장제도. 징계제도가 나왔죠. 징계제도 종류. 올해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직위제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의 징계제도. 작년에는 직위제 사유조건. 그전에는 징계제도 뭐 해임, 파면 이거 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징계제도 개념. 징계제도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 신분을 변경,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지 넘깁니다. 2번 별표야. 징계의 종류. 암기 방법이 있다고. 2번, 3번 묶어봐. 경징계, 반대, 중징계. 경징계하고 중징계가 있다. 가볍다. 경징계. 가장 가벼운 게 감봉. 좀 센 게 아니지. 순서대로. 경징계. 가장 약한 게 견책. 두 번째가 뭐가 되지? 두 번째는 감봉 그랬지? 감봉이. 그 다음에 중징계 좀 세다 이거야. 중징계는 정직, 강등. 이게 항상 나와 이 두 가지가.
해임, 마지막 파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파면. 이 순서를 해야 돼. 자, 우리 행성사 1에 나왔죠. 3에 또 나왔지 이게. 자, 견책.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 밑줄. 6개월간 승급정, 6개월간 승급정 이제 플러스 6개월만 정하면 되는 거야 계속.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까고 플러스 6개월, 12개월간 승급정지. 정직.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월 이상 3월 이하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서 보수의 3분의 1을 까 플러스 18개월간 승급제한. 플러스 6개월이 추가되는 거야 계속. 강등.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상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를 한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까는 거야. 강등. 해임하고 파면은 공무원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퇴출.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침이 제한되며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8분의 1을, 5년 이상은 4분의 1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4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이거야. 근데 파면당하면 이거 문제가 심해. 연금도 깎여. 파면, 별표. 해임과 같이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침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4분의 1을,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는 거야. 퇴직금의 영향을 받는 거야. 파면가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임한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우리 1회 시험 문제 있죠. 직위해제 3회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 이제 안 나오죠.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의 차이점을 좀 보면 되는 거죠. 직위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하잖아. 예를 들면 너 경찰서장이지, 경찰서장 자리 내놔. 직위해제야. 근데 직위해제는 징계제도 아니면서도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게 직위해제야. 직위해제 당하면 거의 90% 퇴출이. 무서운 거야, 그거. 직위해제. 누가 직위해제를 당하냐? 이제 안 나와. 작년 나왔다. 2번 그냥 보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놈. 이거 직위해제야. 4번 그냥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하죠. 대기명령 필요 없고 정년제도 65세 되면 60세 되면 나가라. 뭐 정년제도. 폐연경선 6번 입법이 공무원 인사제도 종류에서 감원에다 비죠. 감원시킨다. 정보조직의 사정이나 예산 감축 등으로 공무원 일부가 불필요해져서 그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방적이면서 강제적 퇴직. 의원면직. 내가 싫어서 내가 나간다. 의원면직. 그 다음에 70조 별표. 직권면직. 제가 그랬죠. 직권면직하고 직위해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작년에 직위해제가 시험이 났죠. 직권으로 면직해.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자기 직권으로 갑자기 나가. 직권면직. 1년에 꽤 됩니다. 직권면직 다른 사람들. 누구를 직권면직시키냐. 사망밑줄. 직제와 정원의 개표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환이 됐을 때. 4번. 이게 시험에 나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번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8번 해당 직급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이때는 직권으로 뭐한다? 면직시킨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편행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여러분 공무원의 결격 사유하고 당연 퇴직 사유는 딱 하나가 틀린 게 있어. 공무원이 사망했다. 이건 당연 퇴직이겠죠. 바뀐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당연 퇴직. 어느 때 당연히 퇴직될까?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하여 공무원 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것. 당연 퇴직 사유는 그게 나왔죠? 사망, 임기 만료, 정년, 국적 상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딱 그 하나가 틀려. 당연 퇴직하고 몇 번이다. 5번만 봐. 5번에다만 별표 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 있는 자 헌법재판소 이원 결정으로 인하여 임용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만 당연 퇴직 사유에서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래서 5항만큼은
임용 결격 사유지만 당연세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9번 봐. 9번. 임용권자는 이거 9번 별표가 좀 바뀌었어요. 임용권자는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돼. 몇 살에다? 만 8세 이하. 꼭 별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4편 인사행정을 마무리를 했죠. 마무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편을 정리해보죠. 제5편. 제명정은 작년에도 3문제 나왔죠. 근데 이건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 뭐 품목별 예산, 국가기금관리법,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준예산법 이렇게 간단한 거죠. 1에도 3문제, 2에도 3문제, 3에도 3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도 3문제 나오지 않겠냐. 제명정 핵심은 예산을 관리하는 게 바로 뭐다? 제명정을 합니다. 핵심이 국가재정법이야. 7편 지방행정에 가서는 지방재정법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지방자치법하고. 자, 예산과 뗄래야 떼쓰는 단계가 기획이야. 우리도 예산도 하고 기획도 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다. 선행수 추론 능력 1. 예산은 확정된 게 아니야. 예산은 예정적 개념이며 반대로 결산은 뭐다? 확정적 개념이야. 예를 들면 2016년 예산 편성은 언제 하냐면 2015년에 그렇잖아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요. 대충 2016년 예산이 아마 386조 한 7천억 될 거야. 제가 알기로. 한번 봅시다. 예산은 예정적 개념이고 결산은 확정된 개념이야. 두 번째,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은 아날로그가 아니야. 디지털 예산 회계제 도입과 간 통합재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셋째, 선진국 재무행정은 투명행정, 납세자 중심, 발생주의, 복지부기 방식을 도입한다. 넷째, 국회가 2016 예산 규모는 약 386조 7천억이 있거든. 380조라고 의결했을 때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 그래. 최초로 확정된 본예산. 이라면 이는 일반에게 특별에게를 포함한 예산이야. 일반에게 특별에게 일부 기금을 포함했다. 이게 바로 386조 7천억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명정 연구 대상에도 다 필요 없고 3번만 그냥 줄. 조선시대 재정과 관련 있는 부서는 어디다? 호조야. 2호의 병영공. 호조. 네, 재정정책의 도구적소는 세 가지. 들어온 돈 세입 예산을 조선시대는 공안. 나가는 돈 세출 예산을 옆으로 적어놨다. 횡간. 그 다음에 공채. 2장 예산의 이론적 기초. 예산, 버제트 그러죠. 예산은 버제트. 소가적쯤에서 유래된 게 바로 예산 그러죠. 버제트. 영국의 재무성 관리가 재무성 장관이 예산서를 넣어가지고 하는 소가적쯤에서 유래된 게 예산. 예산계획 2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 버제트의 의의는 영국 의회에서 수상 겸 재무성 장관인 로버트 월폴이 재정연설을 행하는 것을 가족가방을 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국가재정의 내용, 즉 예산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 다음에 예산의 개념에서 2번만 2번 그냥 밑줄거 봐. 정부 예산의 특성. 정부 예산은요, 공행정의 의미가 있겠죠. 1.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86조 7천억 가지고 그 용도가 뭐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업. 또 정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산은 2번 별표. 예산은 정책 결정자의 정책 공약과 같은 가치 판단이 개입돼. 대통령, 통치권자보다 가치가 개입되는 거죠. 별표. 3. 예산이 부족하다를 희소성 그래. 공공 부분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국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예산 한정돼 있다. 공공 부분의 희소성. 4번, 5번 묶어봐야 거시적 배분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야.
민간인이 하는 게 좋냐, 정부가 하는 게 좋냐, 이건 거시적 결정. 반대로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 후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의 자금을 배분합니다. 386조 7천억 중에서 제주 신공항을 만든 게 1순위다. 목포에도 제주 KTX를 만드는 게 1순위다. 이걸 정하는 거야. 이건 바로 미시적 배분 그러죠. 3번에다 별표해봐. 예산과 법률의 관계. 예산과 법률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별표. 헌법에서 많이 다른데요. 예산이 있고 법률이 있다. 또 예산이 있다. 이렇게. 자, 봅니다. 한국. 우리나라, 한국은 예산이 법률주의가 아니라 법률의 하위 형식은 뭐다? 예산주의입니다. 예산주의로 통과된다. 예산주의. 그런데 미국은 예산이 하나의 뭐다?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된다 해서 뭐다? 법률주의 그런 거예요. 법률주의. 그래서 예산도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된다. 예산 법률주의.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예산주의를 통과된다. 예산주의. 하나씩 해보죠. 1. 미국은 세입법을 의회에서 제정해. 국회에서 세입법, 법률로 정한다. 세입법, Revenue Act. 근데 뭐 반대로 1번, 2번 묶어봐. 한국은 예산 개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법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예산주의, 미국은 법률주의. 3. 미국은 대통령이 특별 예산은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대통령이 특별 예산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이란 거야? 4번 봐봐.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어. 왜? 예산 따로 법률 따로니까. 5번 법률은 공포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20일이 지나면 법률은 자동 효력이 생겨. 거의 다 20일. 공포해야 효력을 발휘하며 예산은 공포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어. 6번 봐. 한국은 대통령이 예산안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야. 국회에서 예산을 정리합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산안 거부권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있다 이거야. 그게 다르죠. 그리고 7. 미국과 한국의 예산안 형식은 다른 거야. 아까 다르죠. 다르다. 왜 다르냐? 미국은 법률주의, 우리는 예산주의. 그리고 8.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면 행정수반,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자기 의사에 반할 때 일반 법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는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죠. 박스인 법률주의가 뭐냐? 세입과 세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동그라미 법률로 확정해. 법률로 확정한다. 그리고 세입 세출 예산 모두 구속력이 있어. 영국, 미국 1년마다 한다. 뭐다? 1년세주의. 우리는 예산주의야.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동그라미 의결만 해. 의결. 그리고 2. 예산이 법률과는 다른 예산이라는 의결의 형식으로 확정되죠. 그리고 3. 세입은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단순한 세입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 세출 예산은 법률적 구속을 지니죠. 그리고 세입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수입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조세법의 근거만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일본, 영국 세주의죠. 예산과 법률 비교 나오죠.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예산과 관련한 법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이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온다. 1. 무조건 나오는 게 국가재정법이죠. 이게 나오겠죠. 또 이제 성인지 예결산제도 386조 7천억이 남성과 여성 공평하게 혜택을 줘라. 총액만 통제하고 세부적인 것도 네 멋대로 해라.
총액, 배분, 자율 편성되다. 영어로 하향식 예산 편성 탑다운 그러죠. 국가적인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정부기업 예산법이 있죠. 국가적인법 중앙정부 예산 즉 정부 회계죠. 386조 7천억. 당연히 국가적인법은 발생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시행 중에 있어. 법대로 된다. 합법성 예산의 중시 정부가 하는 사업만은 목표의 다양성. 상법은 이제 민간인들의 상법. 민간기업이니까 기업에게죠. 사행정, 효율성, 목표 다양성, 당연히 발생주의, 복지부기. 정부기업 예산법은 짬뽕이 혼합. 정부지만 기업, 돈도 번다 이거야. 사업이 내가 있죠.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 예금 특별회계, 양곡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달사업 특별회계, 체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정부기업에게. 공통점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다. 일본은 좀 별표예요. 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3편 공기업 제가 강의할 때 당연히 발생주의, 복지부기. 감가상각. 올해 컴퓨터 200만 원 주고 샀다. 1년 쓰면 마모율 있지. 마모율 한 20%. 감가상각. 책정. 원가계산. 봉급을 주려면 원가계산 해야 되겠죠. 독립재산제 미적용. 국회에서 심의를 한다. 독립재산제 미적용. 국가재정법 별표 한번 하세요. 국가재정법에다 영어로 적어봐. MPM과 유사한 거야.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한 거야. 요즘은 투입이 아니라 다 뭐다 성과지표. 성과지표. 자, 2조 밑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0일에 종료되죠. 1 회계연도. 그게 바로 2번 회계연도 독립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 1년만 써야 된다. 1 회계연도 독립원칙. 회계 구분. 어떻게 회계를 구분하냐. 1. 두 가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이거야. 2번, 3번 묶어서 반대 표시. 일반 회계는 국민의 세금이야.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반전 3. 특별 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3절 기금의 설치. 기금은 뭐로 설치냐? 당연히 법률로 설치하겠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여 법률로서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남북협력기금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결론입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반드시 뭘로 설치한다? 법률. 6조 이런 것도 암기입니다. 독립기관이면서 중앙관서. 즉 헌법기관을 말하는 거야. 독립기관이면서 중앙관서. 헌법기관인데 여기서 하나 외워야 될 게 뭐냐면 감사원은 제외돼. 국회, 대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리고 적어봐. 감사원은 제외. 이거 좀 아셔야 돼. 여러분 잡아. 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이 있어. 7급 시험 문제였죠. 한번입니다. 행정고시 3번 나왔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은 5군데라고 보면 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근데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감사원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 독립기관의 예산 심의 의결은 중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 거야. 그러면 깎든지 늘리든지 해준 거야. 그런데 감사원은 독립기관에 제외됐지만 감사원 예산도 함부로 삭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나왔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을 위해 매년 당해 회계연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보다 제출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죠. 며칠 바뀐다? 120일 전. 우리 교재 여러분 뒤로 넘겨봐요. 쭉 넘겨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냐. 679페이지 봐요. 여러분 679페이지 679페이지 보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679페이지 위로 쭉 가서
박스 제33조 별표, 제33조 예산안의 국회 제출 별표 딱 해놓고,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언제까지 제출하냐 별표. 정부는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밑줄 2016년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근데 봐, 헌법은 아직도 며칠이다? 90일이야. 헌법은 아직도 90일이야. 근데 국가재정법은 이제 며칠로 바뀌었다? 120일 전까지. 꼭 좀 정리해 주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원위치. 우리 교재 다시 641페이지 봐요. 641페이지 다시 7조에다 별표하고요.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을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까지 국회 제출한다. 이제 이 교재는 2016 이전에 나왔거든. 그다 바꿔놔. 2016년부터 며칠이다? 120일 전이다.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자, 강의할 때 전부 다 정리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8.1 투입이 아니라 뭐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13조 회계하고 기금 간 여유 재원은 전입 전출 가능해. 일반에게 남는 돈 특별하게 줄 수 있어. 특별하게 남는 돈 일반에게 줄 수 있어. 일반에게 또 기금 줄 수 있다. 기금도 또 일반에게 줄 수 있다.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과하고 회계 및 기금 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간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예가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군인연금기금은 전입 전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5조 못 볼 필요 없고요. 편향돼서 16조 예산의 원칙 좀 신경 씁니다. 예산의 원칙은 1.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재정 건전성 원칙. 둘째,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 셋째, 정부는 재정을 운용하면서 재정 지출 및 조세 특례 제한법의 1항에 따른 조세 지출의 성과를 제고해야 됩니다. 넷째,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의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다 번째,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17조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을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한다. 예산의 구성 뒤에서 다시 할 건데요. 5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째,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열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솔직히 이런 것도 좀 암기를 해줘야 돼. 암기. 26은 다시 뒤에서 하고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0조 예산 기금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감시가 있다. 참고 또다시 나오는데요. 국가재정법 1번 성인지 예결산제도. 이걸 말하는 거죠.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야. 성중립적이 아니야. 성중립적 아니다. 1번 우리가 최초로 명문화했으며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성인지적 예산제도 운영국가 호주, 영국. 호주나 영국은 1980년도에 도입했지만 명문으로 규정 안 했어. 근데 우리는 법으로 정했다 이거야. 최초로. 그 다음에 4번 성인지 예결산 분석은 결과물로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이 제고되어 실질적인 예산 배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6번 우리나라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된 일을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및 결산서 제도를 도입했다. 7번의 대표표. 남녀 평등을 구현하는 정책 의지를 예산 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 지향적 예산,
남녀평등 예산은 세입 세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진다.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림 그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9번 별표 성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성주류와 관점이다. 세계잉여금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남는 돈을 세계잉여금 그러겠죠. 1. 결산상 잉여금 중 법률에 따른 지출과 이월할 금액을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죠. 세계잉여금. 2번의 대표표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에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서 결산 시 세입액 마이너스 세출액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그럼 4번 줄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게 세계잉여금은 국회의결이 아니라 대통령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도록 명문화했다. 이제 수입 대제경비가 있죠. 지출이 바로 수익을 동반하는 경비. 수익자 부담원칙 말한 거야. 수입 대제경비. 2번 밑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지출이 수익을 동반하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봅니다.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가 되겠죠. 경비로는 뭐 등기소의 등사본 발급 경비, 외교부의 여권 발급 경비, 원서 수료, 입시 전형료 이게 전형적인 수입 대제 경비죠. 그다음에 4번은 투입의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이고 5번도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죠. 8번째 프로그램 예산 체계로 개편을 추진했다. 국민들이 나라 삶을 쉽게 이해하고 성과 관리도 가능하도록 예산 사업 구조를 체계화 단순화해 줬다. 8,000개 정도 되는 품목별 예산을 한 3,500개로 줄였다. 맞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